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늘 또 예도는 여러분들을 예도의 클래스로 니체의 10년으로 초대합니다. 도덕의 계보학 34번째 강의고요. 서문 4개 빼면 30번째인데 오늘은 제2 논문 16절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읽는지 락강의 텍스트를 읽는지 여러분들이 혼동할 정도로 니체의 글쓰기, 독일어로 이러한 열정적 글쓰기가 가능한지, 정말 엄청난 글쓰기가 나타나고 있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Der Mensch, der sich aus Mangel an äußeren Feinden und Widerständen eingezwängt in eine drückende Enge und Regelmäßigkeit der Zitte und geduldig selbstverständlich verfolgte, annagte, aufstellte, misshandelte, dies an den Gitterstangen 하면서 불라불라. 이 긴 문장이 다 명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와 수라가 없어. 자, 인간. 어떤 인간인가 하면은 외부의 적과 외부의 저항 없이 지터, 일륜이죠. 그죠? 일륜, 관습, 풍습, 윤리, 도덕 그런 건데 일륜, 윤리에 찍어 누르는 협소함과 규칙성 안으로 아인게츠뱅트 강제로 밀어 넣어진, 그리고 참을성 없이 성급하게 스스로를 찢어 발기고 스스로를 박해하며 물어뜯고 그리고 계속해서 몰아대고 스스로를 학대했던 그런 인간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살에 상처를 입은 동물, 이 인간이 이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들이고자 하는 그런 동물 계속됩니다. 디젤 앤트 베렌더, 이 궁핍한 자, 결핍된 자, 그리고 폼 하임베 데얼 비스터 펠제얼터, 사막의 향수병에 의하여 쇠약해진 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벤토이어, 모험과 고문의 어떤 장소, 고문 대조, 그죠? 폴터슈테트, 고문 대화, eine unsichere und gefährliche Wildnis schaffen musste.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험가나 어떤 고문대나 불확실하고 위험스러운 야만 상태, 야생 상태를 창조해야만 했던 그런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연결돼. 디젤 날, 이 바보. Dieser zensüchtige und verzweifelte Gefangene wurde der Erfinder des schlechten Gewissens. 이제 동사와 수어가 나타났어. 이 바보, 이 동경에 지쳐서
절망한 죄수는 양심의 가책, 나쁜 양심의 발명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야.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 이 인간이 양심의 가책의 발명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mit ihm aber, 그러나 그와 함께 weil die größte und unheimlichste Erkrankung eingeleitet, von welcher die Menschheit bis heute nicht genesen ist, das Leiden des Menschen am Menschen an sich. 그와 함께 양심의 가책의 발명자, 그와 더불어 아니면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가장 크고 가장 무시무시한 질병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으로부터 인류는 오늘날까지 회복되지 못했어. 이건 뭔가 하면은 또 다시 수식합니다. 이 질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한 인간의 고통이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에요. 이게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읽는지 문화 인류학적인 어떤 문화정신 분석을 수행하는 니체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얼굴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루살로메와의 관계 이야기하고 겨우 신은 죽었다 수준에서 머무르는 그런 니체는 알고 있죠. 그죠? 이런 니체는 진짜 들레즈 냄새도 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 들레즈와 프로이트의 냄새가 곳곳에서 펼쳐지는 그런 텍스트예요, 여러분.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이 양심을 가책을 발명한 자와 함께 그 짐승과 함께 인류의 질병이 시작됐어요. 그 양심의 가책이. 그런데 als die Folge einer gewaltsamen Abtrennung von der tierischen Vergangenheit,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하면은 동물적 과거로부터 폭력적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분리시킨 결과로서 나타났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떤 결과로서 나타났는가 하면은 Eines Sprengens und Stolzes gleichsam in neue Lagen und Daseinsbedingungen. 어떤 말하자면 새로운 상황 그리고 새로운 현존자의 조건 안으로 도약하여 추락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됐고, 세 번째는 바로 저 오래된 본능에 대항하여 선전포고 Kriegserklärung gegen die alten Instinkte, 선전포고를 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 진행합니다. Auf denen, 그런데 저 오래된 본능에서 그때까지 그의 힘, 그의 쾌락, 그리고 그의 무시무시함,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근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오래된 본능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거기에 그의 힘과 쾌락과 무시무시한 공포가 근거하고 있었던 그런 거였다. 계속 나갑니다. Fügen wir sofort hinzu, 우리가 즉각적으로 덧붙여 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봅시다. andererseits 다른 한편으로 mit der Tatsache einer gegen sich selbst gekehrten gegen sich selbst Partei nehmenden Ziele auf Erden etwas so Neues, Tiefes, Unerhörtes, Rätselhaftes, Widerspruchsvolles und Zukunftsvolles gegeben war. 자, 어떤 것이 더 붙여져서 말해져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의 대항에서 돌아섰으며 자기 자신의 반대편을 드는 저 동물의 영혼의 사실과 더불어서 지구상에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것, 그런 깊은 어떤 것, 그런 들어보지 못한 어떤 것,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어떤 것, 그런 모순으로 가득 찬 어떤 것, 그런 미래로 가득 찬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더 붙여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덧붙여져야 될 사실이 또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로써 der Aspekt der Erde sich damit wesentlich verändert. 이로써 지구상의 양상, 모습, 어떤 측면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 재미있죠 여러분. 참 이런 식의 진단을 니체가 지금 내리고 있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뀌게 됐어. 저 본능을 더 큰 힘,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어떤 힘이 낙관적으로는 상징계의 대타자가 제압하게 되면서,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질병이 자라나게 됐는데 그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인류의 질병으로, 이 점에서 문화정신 분석가 확산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 In der Tat, es braucht Götter hier zu schauen, das Schauspiel zu würdigen, das damit Anfang unterdessen Ende durchaus noch nicht abzuziehen ist. 자, 니체의 어떤 글쓰기가 그죠? 장난이 아니야. 여기에는 연극과 또 비유하고 있어. 실제로 이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끝을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연극의 진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로 würdigen은 영어의 appreciate예요. 뭐뭐의 진가를 평가한다. 진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과 같은 관객들이 필요하다. 브라우헨 플러스 이격. 그래서 괴틀히얼 주 샤워는 복수겠죠. 신과 같은 그런 관객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 이 연극을 지켜보고 그 진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이 말. 참. 그런데 이 연극은 어떤 연극인가 하면 ein Schauspiel zu fein, zu wundervoll, zu paradox, als dass es sich sinnlos und vermerkt auf irgendeinem lächerlichen Gestirn abspielen dürfte 하고 느낌표 꽉 찍어놨어요. 니체의 목소리가 살아 있어서 있게 들리는 것 같죠, 그죠? 이 연극은 어떤 연극인가 하면 무의미하게 진노스 운페얼메르크, 무의미하게 눈에 띄지 않게 어떤 우스꽝스러운 천체 위에서
연기되기에는 too fine, 너무나 세련되고, too wonderful,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랍고, 그 다음에 too paradox, 너무나 역설적인 그런 연극이다. 그래서 신과 같은 관객이 필요하다. 계속 나갑니다. Der Mensch stellt seit dem mit unter den unerwartesten und aufregendsten Glückswürfen, die das große Kind des Heraklit, heiße es Zeus oder Zufall spielt. 여기서는 또 헤라클레이토스를 또 갖고 와갖고 쓰고 있어. 인간은 그때부터 그때 이래로 어떤 가장 예기치 못하는, 그리고 가장 자극적인 그런 행운의 주사위 놀이 아래로 속하게 됐어. 인간 그때부터. 그런데 이러한 가장 예기치 못하고 가장 자극적인, 가장 흥분시키는 글릭스비얼펠런, 행복의 어떤 주사위 놀이는 어떤 건가 하면은 Das große Kind des Heraklit, 헤라클레이토스의 위대한 아이, 거대한 아이. 이것은 헤라클레이토스 단편 52번째에 나타나는 그 어꾼데요. 이 거대한 아이는 누군가 하면 때로는 제우스로, 때로는 우연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아이야. 그런데 이 거대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아이가 놀이를 하는 그런 우연의 주사위 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류는 속하게 됐다. 방향도 없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심도 없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제 인류는 그 초창기 시절에 자유롭게 떠다녔던 저 본능을 억압하고 그 질병, 그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다. 우연의 주사위 놀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 erweckt für sich ein Interesse, eine Spannung, eine Hoffnung, beinahe eine Gewissheit. 자, 어떻게 이 16절을 마무리하는지, 이게 되게 긴 절이죠, 그죠? 마무리하는지를 예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는 자신을 위하여 ein Interesse, 어떤 관심, 어떤 흥미로움, 그리고 어떤 슈파농, 긴장, 재미, 그리고 eine Hoffnung, 희망, 거의 eine Gewissheit, 확신과 가까운 이런 것들을 일깨우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깨웠는가 하면은 그게 양태로 나타나. 마치 뭐뭐처럼 als ob mit ihm sich etwas ankündige, etwas vollbereitet, 마치 그와 더불어 어떤 것이 알려지고 어떤 것이 준비되기나 한 것처럼. 마지막입니다. als ob der Mensch kein Ziel, sondern nur ein Weg, ein Zwischenfall, eine Brücke, ein großes Versprechen sei.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마치 인간이 어떤 목표거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길인 것처럼, 하나의 우발적 사건인 것처럼, 하나의 어떤 것을 연결해 주는 가교, 다리인 것처럼
혹은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관심과 흥미와 어떤 긴장과 희망과 확신에 가까운 어떤 것을 일깨우게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니체의 어떤 파괴적인 어떤 양심의 가책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16절 끝났습니다. 재미있죠 진짜. 이 1차 자료는 독일어도 독일어지만 그 철학소를 해부하고 오늘날의 어떤 철학이 20세기, 21세기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까지 그러한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네 삶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게 니체 고전의 가치겠죠. 그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2 논문 끝내려고 그래요. 17절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프로이트의 어떤 그 글쓰기가 니체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진행해 나갑니다. 17절. Zur Voraussetzung dieser Hypothese 위벌된 Ursprung des schlechten Gewissens gehört erstens. 자, 나쁜 양심. 이거 양심의 가책이죠. 양심의 가책의 기원에 대한 이 가설의 전제에 속하는 게 있는데 그 전제로 첫 번째, 자 시작합니다. Das jene Veränderung keine allmähliche, keine freiwillige war und sich nicht als ein organisches Hineinwachsen in neue Bedingungen darstellte, sondern als ein Bruch, ein Sprung, ein Zwang, ein unabweisbares Verhängnis, gegen das es keinen Kampf und nicht einmal ein Ressentiment gab. 이게 독일어로 읽으면서 이 리듬이 느껴지죠, 그죠? 그 가설의 전제로 첫 번째는 저 변화는 어떤 점차적이고 어떤 자발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조건 안으로 유기체적으로 들어가서 성장해 가는 것으로 서술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야 되는가 하면 단번에 단절로서 아니면 슈프룽 도약으로서 아니면 쯔방 어떤 강제 강압으로서 아니면 또한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으로서 서술되어야 되는 거야, 변화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가 아니라 어떤 역사의 시점에서 단번에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 야, 이게 니체의 진단이에요. 숙명과 같이 변화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숙명에 대해서는 어떤 투쟁도 어떤 원한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숙명적으로 다가와서 대가리로,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머리로, 대가리로 생각해서 그것과 싸우고 뭐 거기에 대하여 원한 감정을 느끼고 그럴 시간 없이 단번에 갑자기 단절과 같이 역사 속에 어떤 균열을 내듯이 그런 방식으로 뚫고 들어왔다 이 말이야, 니체는. 그 변화는. 그러나 zweitens aber 두 번째 가설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봅시다. Dass die Einfügung einer bisher ungehemmten und ungestalteten Bevölkerung in eine feste Form, wie sie mit einem Gewaltakt ihren Anfang nahm, nur mit lauter Gewaltakten zu Ende geführt
World. 두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방해받지 않고 억제되지 않고 형성되지 못한 어떤 주민을 확고한 형식 안으로 끼워 넣는 것. 아인취궁. 여러분들 독일어로 따라오시는 분, 그 독일어에 대한 예도의 어떤 그 리듬 있는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인취궁. 이 예도의 역본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영어로 따라와도 되고 한글 번역으로 따라와도 돼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영어 번역 쓰든 한글 번역 쓰든 갖고 있죠. 그걸 갖고 예도의 번역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그리고 다양한 단어들을 함께 이 번역을 해버리면 그 단어들의 다양한 의미들이 죽어버리잖아. 그걸 함께 또 들으면서 또 니체의 사유에서 철학적 내용들을 코멘타리를 들으면서 그 역본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클래스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끼워 넣는 것, 이것은 어떤 게발트 악트, 폭력적 행위와 같이 시작되었어. 그런데 어떤 주민을 확고한 형식 안으로 끼워 넣는 것, 그것은 순전하게 폭력적 행위와 더불어서 그 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종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가설이에요. 거기에 대한 동격으로 또 니체가 그 가설을 또 덧붙이고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Das der älteste Staat dem gemäß als eine furchtbare Tyrannei, als eine zerdrückende und wichtigtlose Maschinerie auftrat und fortarbeitete bis 블라블라블라. 엄청 깁니다, 이것도.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국가가 그것에 적합하게 무시무시한 폭정으로서 나타났으며 또한 으깨버리고 뭉개버리면서 가차없는 기계장치로서 나타나게 됐어. 들레즈 생각나죠? 안티오이디푸스, 청개고, 욕망기계, 전쟁기계, 국가와의 관계. 오늘날은 세계화돼서 그죠? 어떤 자본주의 질서에 강력한 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국의 힘과 같은 것. 이런 것들로 연결되면 또한 누구의 제국이 또 생각나죠. 그죠?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었다. 그것도. 그러니까 기계장치로서 나타났으면 계속해서 작업을 하여 결국 민족과 반동물, 절반의 동물 앞에서 했죠. 그죠? 민족과 반동물의 이러한 원재료는 nicht nur durch geknetet und gefügig, sondern auch geformt war. 그래서 결국 이 재료는, 원재료는 반죽되었어. gefügig, 점점 수능적이 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또한 형성되게 되었어요. 이게 니체의 진단이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시작, 강력한 지배적 힘인 이 국가의 시작의 기원을 니체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양심의 가책의 기원과 더불어서 형벌과 더불어서 그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Ich gebrauchte das Wort Staat
나는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Es versteht sich von selbst, wer damit gemeint ist. 이로써 누가 의도되고 있는지, 이 국가라는 단어로서 누가 의도되고 있는지는 저절로 이해된다. 자명하게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이해되는 거다. 그게 누군지 봅시다. 이 국가라는 그 장본인이 누군지 보자고. Irgend ein Rudelblonder Lauftier, eine erobert und Herren Lass, welcher kriegerisch organisiert und mit der Kraft zu organisieren und bedenklich ihre Pflicht waren, taten auf eine der Zahl vielleicht ungeheuer überlegene, aber noch gestaltlose, noch schweifende Bevölkerung legt. 자, 그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한 무리의 금발의 맹수였고, 그리고 이들은 정복자 종족이었으며 지배자 종족이었어. 주인 종족이었어. 이들이 뭐 게르만족도 될 수 있겠죠. 그 거대한 로마를 독특한 방식으로 해체한 훈족의 어떤 장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징기스칸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찌되었건 고대 세계에 중세로 넘어가는 그 세계, 또 그 이전의 세계에 어떤 힘 있는 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 국가의 장본인은 바로 누군가 하면 이러한 금발의, 그죠? 금발의 맹수의 무리였으며 지배자 종족이고 어떤 주인 종족이며 그리고 정복자 종족이었다. 계속 나갑니다. 근데 이들은 전투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조직하는 힘을 가지고 운베덴클리히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무시무시한 발톱을 수적으로 아마도 엄청나게 우월한 위치에 있었지만 아직 형태는 없었고 여전히 이리저리 떠돌고 방랑했던 그런 주민, 그러한 사람들, 그런 주민들을 그들의 무시무시한 발톱을 들이댔던 그러한 무리, 그러한 종족, 이게 바로 국가로서 니체가 의도했던 장본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 쏙쏙 떨어져 여러분. 참 계속 나갑니다. Der Gestalt beginnt ja der Stadt auf Erde. 참으로 이런 형태로 국가는 지구상에서 시작되었다. Ich denke, jener Schwärmerei ist abgetan, welche ihn mit einem Vertrag beginnen ließ. 여기는 여러분들이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라든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생각하면 니체는 이걸 한 번에 그냥 없애버려. 어떤 방식으로인가 한번 봅시다. 아, 정말 내 생각에, 니체의 생각에 이 말이겠죠. 내 생각에 국가가 계약으로부터 시작되게 했던 저 광신적 믿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크나 또 루소의 어떤 사회계약론을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회계약론을 이런 방식으로 해쳐버려. 국가가 계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저 슈베얼머라이 광신적 믿음, 열광적 믿음, 슈베얼머라이로 그냥 라는 단어로 그냥 해쳐버려. 재미있죠, 그죠? 저 광신적 믿음은 이제 가볍게, 아프투는 독일어로 가볍게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게탄, 가볍게 처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거기에 대하여 어떤 다른 견해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계약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 광신적 믿음은 처리되었다 이 말이야. 재미있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니체가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은 별 Befehlenkann, 별 von Natur her ist, 별 gewalttätig in Werk und Gewalt auftritt. Was hat mit Verträgen zu schaffen? 느낌표. 아, 정말 봅시다. 명령을 할 수 있는 자, 천성적으로 주인인 자, 어떤 행동 그리고 몸짓에 있어서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 그런 자에게 도대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폭력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명령을 내리고 천성적으로 지배자인 이런 자들에게 이성의 계약,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어떤 낙관적 진단은 인류의 어떤 질병을 제대로 보기는 커녕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표면적으로 언제 이성이 이런 상황, 전쟁의 상황에서 들어와서 계약을 맺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전했고 이것은 장밋빛의 어떤 그 부분만 보는 해석이겠죠. 문화의 표면만 보는 거야. 의식의 세계만 보는 거야. 그 배우의 심층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못 보는 거야. 그걸 파헤쳐서 그걸 해체하는 게 바로 니체의 계보학이잖아. 미셸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으로 갖고 가서 독특한 방식으로 현대적으로 또 해석하지만 니체를 보면요, 둘레즈가 보이고 락강이 보이고 푸코가 보입니다. 뭐 그들만 있겠어? 줄리아 크리스텔, 루이스 이리가레 뭐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이미 얘도가 그 개별 강의들에서 이야기했죠. 아, 니체가 이런 인물이야. 책 하나 안 읽고 뭐 신은 죽었다 뭐 이런 거 뭐 듣고 뭐 요약해 갖고 니체는 이런 사람. 아이고, 정말 가벼움의 극치를 달리겠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Mit solchem Wesen rechnet man nicht. Sie kommen wie das Schicksal ohne Grund, ohne Vernunft, ohne Rücksicht, ohne Verwandte. Sie sind da wie der Blitz da ist, zufälligbar, 블라블라블라. 자, 이런 존재를 사람들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운명과 같이 다가오고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성도 없으며 그래서 어떤 사태에 대한 고려도 없어. 그리고 구실이나 핑계도 없이 다가와. 그래서 이들은 번개와 같이 거기에 와 있어. 아, 이 니체의 이 글쓰기, 이들은 번개와 같이 와 있어. 그 여러분, 이성 철학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 탁월하죠, 그죠? 글쓰기도 대단한데 그 비유로 이성의 철학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이성 웃기는 소리 안 해. 네 배우의 숨은 무의식적 욕망 본능 그거 못 보고 그냥
거칠에 떠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보고 진단했던 것과 유사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허례 허식에 빠져, 그 내면은 썩어 빠져가고,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게 번개처럼 거기에 와 있어, 이들은. 그래서 zu völlig war, zu verletzlich, zu überzeugend, zu anders, selbst auch nur gehasst zu werden. 그래서 심지어 미움을 받기에는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확신에 차 있으며, 설득력이 있으며, 너무도 다르게 존재하고, 너무도 다른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금발의 맹수의 무리들. 징기스칸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고대 로마의 어떤 점점 쇠약해질 때의 이 게르만 금발 종족들 한번 생각해봐. 그 거구들이 막. 그래서 이 제압되어서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도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 더 작은 힘들은 그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어. 미워하기에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다가온 거야. 너무도 설득력 있고 확신에 차서 다가왔으며, 그래서 자기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힘이 센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Ihr Werk ist ein instinktives Formen, Schaffen, Formen aufdrücken, es sind die unfreiwilligsten und bewusstesten Künstler, die es gibt. 자, 예술가와 이제 또 비유합니다. 정말 이들의 작업은 본능적으로 형식을 창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형식을 찍어내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작업은. 그러니까 이리저리 떠도는 힘없는 주민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조직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형식을 부여해. 이 점에서 예술적 창조로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유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들의 작업은 그 떠도는 힘없는 자들을 모아서 조직하는 거. 그래서 폼 샤펜, 형식을 창조하고, 폼 아우프드리켄, 형식을 찍어내는 거. 이게 힘센 자들, 힘 있는 자들의 어떤 작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의도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술가들이었어요. 어떤 의도도 없었고 의식도 없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 무섭죠, 그죠? 이런 예술가들이었어요, 이들은. 비유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무의식적이고 이성적 의도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던 그런 예술가들. 계속 나갑니다. In Kirche steht etwas Neues da, wo sie erscheinen. Ein Herrschaftsgebilde, das lebt. 자, 요컨대, 요약해서 짧게 말하면 그들이 나타나는 바로 거기에는 새로운 뭔가가, 어떤 것이 거기에 성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헤어샤프트게빌더, 지배자의 조직체, 지배 조직체가 이제 생겨나게 됐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지배 조직체는 살아있는 조직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in dem Teile und Funktionen abgegrenzt und bezüglich gemacht sind, in dem nicht überhaupt Platz findet, dem nicht erst einziehen in Hinsicht auf das Ganze eingelegt ist. 자, 이 살아있는 지배 조직체 안에는 부분들과 기능들이 경계 구분되어 있으며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배 조직체에서는 자, 전체와 연관하여 하나의 의미가 놓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와 연관하여 하나의 의미가 거기에 놓여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어떤 것도 그 지배 조직체에서는 자리를 얻을 수 없었어. 이들이 왜 예술가야? 그 전체 떠돌아다니는 힘없는 무리들을, 그죠? 모아서 그들에게 형식을 부여하고 조직을 부여해서 어떤 의미를,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떤 자리도 그 조직체 안에서 얻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점에서 이들은 무의식적인 예술가였고, 어떤 이성적 의도보다도 훨씬 더 앞선 직관적인 예술가들이었다 이 말이야. 이야, 정말 클래스가 나오죠. 계속 나갑니다. Sie wissen nicht, was Schuld, was Verantwortlichkeit, was wichtig ist, diese geborenen Organisatoren. 이들, 곧 이 타고난 조직자들,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고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이해가 되죠. 그 지배 조직의 어떤 전체 질서의 의미를 반한다. 그럼 바로 죽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책임이나 슐트, 죄나 또 어떤 고려나 배려 이런 걸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다 이 말. 계속 나갑니다. In ihnen waltet jener furchtbare Künstler-Egoismus, der wie Erd fliegt und sich im Werk, wie die Mutter in ihrem Kind in alle Ewigkeit vorausgereiht fertigt weiß. 자, 이들 안에는 저 무시무시한 예술가적 이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 안에는, 이들의 내면에 예술가적 이기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재미있죠, 그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 그런데 그 예술가적 이기주의는 뭔가 하면 비엘츠블릭트, 광석과 같이 보이는, 광석과 같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었고, 엄마가 그 아이 안에서 정당화되듯이 자신의 작업 안에서 영원히 앞서 정당화되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예술가적 이기주의. 왜 이기주의야? 자기의 편에서 조직하고 의미 부여하니까 그 힘은 엄청났다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죠, 그죠? 고대 전사들의 어떤 그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엄마가 아이 안에서 정당화되듯이 이런 예술가들의 이기주의는 말이야. 작품 안에서 정당화된 그런 거였다. 계속 나갑니다. Sie sind erst nicht bei denen das Schulleiter gewachsen ist,
Das versteht sie von vornherein. 자, 이들은 그들에게서 양심의 가책, 나쁜 양심이 성장해온 자라난 그런 자들은 아니었어. 이것은 애초부터 자명한 거야. 그러나 자, es wird nicht ohne sie gewachsen sein. Dieses hässliche Gewächs. Es wird fehlen, wenn nicht unter dem Druck. 블라블라. 자, 그러나 이들이 없었다면 저 양심의 가책과 같은 이 흉측스러운 식물, 이게 양심의 가책에 대한 비유예요. 이런 것들은 자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망치질, 그리고 그들의 예술가적 폭력성, 이런 것의 압력 아래에서 어떤 엄청난 양의 자유가 이 세계로부터, 적어도 눈에 보이는 가시성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로부터 의역하면은 저 엄청난 양의 자유가 창조되고 말하자면 잠재적인 것으로 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저 흉측스러운 식물, 곧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라났는지, 니체의 이 비유적 글쓰기, 탁월한 글쓰기, 데리다도 여기서 엄청 배워갔겠죠. 특히 문학적으로 철학을 하는 프랑스 철학자들은 니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보면 니체와 같은 이런 글쓰기는 독일에서는 독보적인 거예요. 독일 철학자들의 글쓰기 여러분들 알잖아. 물론 칸트와 헤겔은 또 다르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한 시간이 어여 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압력 안에서 엄청난 양의 자유가 잠재적인 것이 되어버렸어. 계속 나갑니다. Dieser Gewaltsam, latent gemacht, Instinkt der Freiheit. 이 폭력적으로 잠재적인 것이 되었던 자유의 본능. 이건 자유의 본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형식에 의하여 특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살아가는 그런 자유의 본능. 이것은 물론 옛 시절에 인류가 예를 들면 바다 동물로 비유하잖아. 거기에서 나타난 그 자유로운 본능에 대한 동경과도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강한 힘이 나타나서 국가 조직을 만들고 그 내부에서 느끼는 그 자유의 본능은 옛 것에 대한 어떤 동경도 있겠지만 그 내부 안에서는 또 다른 자유가 또 형성됐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 자유의 본능. Wir begriffen es schon. 우리는 이것을 이미 개념 파악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자, 여기서도 프로이트 용어가 밥 먹듯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Dieser Zurückgedrängte, Zurückgetretene, ins Innere eingekerkerte und zuletzt nur an sich selbst noch sich entladende und ausladende Instinkte der Freiheit. 이것도 명사문장. 그게 앞에 있는 자유의 본능을 다시 설명한 거야. 이 뒤로 억압되다. 프로이트 용어예요. 페얼드랭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쫓아내다. 그 독일어를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은 번역하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쭈릭드랭엔 억압하여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가 운털 두리켄보다는
페어 드랭연을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쫓아내다란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뒤로 억압되어서 쭈리 게트레테는 뒤로 물러난, 그래서 인스 이너로 내면으로 유폐되고, 이거 완전 프로이트 용어잖아. 내면으로 유폐되어서 결국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만 풀려난, 그래서 풀려나고 발산된 저 자유의 본능 줄 치십시오. 그럼 무의식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떤 강한 힘과 약한 힘의 비교 안에서 그 과정에서 제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양심의 가책이, 나쁜 양심이 시작되었는지, 니체는 정신분석가가 되어서 분석하고 문화를 의사로서 진단하고 있는 거야, 니체는. 그 자유의 본능. 그래서 큰 힘에 의해서 억압되고 뒤로 물러나서 내면화되어 유폐되어서 자기 스스로에게로 풀려난 저 자유의 본능. 옛것에 대한, 예를 들면 어머니에 대한 젖가슴,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그죠? 이것은 또한 인류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죠. 육지동물이 되어서 바다동물이었을 때의 그 시절의 어떤 그런 동경이 있겠죠. 그 자유에 대한 본능. Das nur das ist in seinem Anbeginn, das schlechte Gewissen. 이것, nur das, 오직 이것만이 in seinem Anbeginn, 그 시작에 있어서 나쁜 양심의 가책이었다. 뭐야? 의역하면 오직 이것만이, 오직 이것만이 양심의 가책의 출발점이었다, 시작점이었다, 이 말. 오늘 클래스가 느껴졌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십시오. 고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양식들이, 정신의 양식들이 주렁주렁 맺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주스.